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대조에서 시작됩니다. 지난달 제가 다니는 동네 병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 모두 정확히 75세 동갑이셨습니다. 첫 번째 분은 정할아버지셨어요. 지팡이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걸으시고 가족분이 부축해서 들어오셨죠. 검진 결과를 듣는 내내 한숨만 내쉬셨어요. 나이가 이렇게 되니 어쩔 수 없지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검진을 받으시던 김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랐어요. 혼자서 씩씩하게 걸어 들어오시더니 의사 선생님과 농담까지 주고받으시는 거예요. 검진 결과도 놀라웠어요. 혈압, 혈당, 심장 기능 모든 수치가 60대 수준이었거든요. 같은 75세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75세는 정말 특별한 나이예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깊이 연구해 봤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75세를 제2의 인생 세컨드 라이프이 시작되는 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왜 하필 75세일까요? 왜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어떤 분들은 급격히 쇠약해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의학 연구를 통해 밝혀진 5가지 생명력 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코드들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정말 엄청나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8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외국인 친구들과 펜팔을 하시는 할아버지 이야기, 90세에 마라톤을 완주한 할아버지 이야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왜 75세가 그렇게 중요한 분기점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라는 나이에 대해 뇌과학계에서 아주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뇌의 대청소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 뇌는 75세 전후로 큰 변화를 겪어요. 마치 컴퓨터를 포맷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처럼 뇌에서도 불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겨두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서울대학교 뇌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더욱 놀라워요. 75세 전후의 뇌를 자기공명 영상 MRI로 촬영해봤더니 뇌의 특정 영역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75세는 뇌가 새롭게 태어나는 시기라는 거예요. 마치 봄이 되어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뇌에서도 새로운 가능성들이 싹 트는 시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올바른 준비를 한 사람들에게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김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70세부터 미리 준비를 하셨거든요.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사회활동도 꾸준히 하셨어요. 그 결과 75세가 되었을 때 뇌의 긍정적인 변화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정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쉬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줄이셨어요. 그 결과 뇌의 변화 시기에 적절한 자극을 받지 못해서 오히려 기능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75세 전후 5년간의 생활 패턴이 그 이후 20년간의 삶을 좌우한다고 해요. 이 시기를 황금기로 만들 것인가, 쇠퇴기로 만들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의학 연구를 통해 밝혀진 5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이걸 저는 생명력 코드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 5가지를 잘 관리하면 75세 이후의 삶이 정말 달라집니다. 첫 번째 생명력 코드, 바로 기억의 보물창고를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치매죠.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졌다, 말하려던 게 생각이 안 난다, 이런 경험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만난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올해 81세이신 박 할아버지는 78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손자가 외국에 있는데 직접 편지를 쓰고 싶다는 이유였죠. 처음에는 주변에서 모두 말렸어요. 나이가 그런데 무슨 영어냐, 그냥 번역 앱 쓰면 되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대요.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셨고 저녁에는 영어 드라마를 한 편씩 보셨어요. 영어 일기도 쓰기 시작하셨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년 후인 지금 박 할아버지는 영어로 손자와 화상통화를 하실 정도가 되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억력도 오히려 좋아지셨어요.
예전에는 어디에 뭘 두었는지 자주 까먹었는데 영어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머리가 더 맑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뇌과학에서 말하는 뇌가 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 NeuroPlasticity의 힘이에요.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때 뇌가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인 인지 기능이 향상돼요. 최근 연구를 보면 더욱 놀라워요. 70세 이후에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60%나 낮다고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억의 보물창고를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새로움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꼭 영어 공부나 어려운 걸 하실 필요는 없어요. 평소에 안 해보던 것들을 조금씩 시도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항상 오른손으로 양치질을 했다면 가끔은 왼손으로 해보세요. 항상 같은 길로 산책했다면 다른 길로도 가보시고요. 항상 같은 신문을 봤다면 다른 신문도 읽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뇌에게는 새로운 자극이 돼요. 뇌가 이게 뭐지? 하면서 깨어나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활동하는 것 자체가 뇌에게는 복합적인 운동이 돼요. 세 번째로는 독서를 추천해요. 책을 읽으면서 상상하고 추론하고 기억하는 과정이 뇌를 종합적으로 자극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우리 뇌는 잠을 잘 때 그날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고 기억으로 저장하거든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박 할아버지처럼 8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는 없더라도 작은 도전들을 통해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드는 거죠. 기억력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의 문제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생명력 코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바로 입안의 건강 파수꾼 구강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 빠지면 죽에서 밥이라도 먹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신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잇몸병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2배나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잇몸에서 생긴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이에요. 특히 심장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면 치아가 많이 빠진 노인들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3배나 높다고 해요. 씹는 활동이 뇌를 자극해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최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올해 83살이신 최할머니는 78세까지만 해도 치아가 거의 없으셔서 틀니를 끼고 계셨어요.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서 소화도 안 되고 말하기도 어려우셨죠. 그런데 어느 날 치과에서 임플란트라는 걸 권유받으셨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이런데 무슨 임플란트냐고 하셨는데 자녀분들이 설득해서 시작하게 되셨대요. 시술을 받는 동안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세요. 하지만 새 치아가 생기고 나서부터 할머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먼저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있게 되니까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음식을 드실 수 있게 되었고 영양 상태도 좋아졌죠. 말하기도 훨씬 편해지셨어요. 틀니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했는데 이제는 또렷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거워지셨고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자신감이었어요.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부끄럽지 않다고 하시면서 경로당에서 노래도 부르시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세요. 최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치아를 새로 하고 나서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진작에 할 걸 그랬어요. 83살에 새 치아를 얻고 새 인생을 사신 거죠. 그럼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올바른 양치질이에요. 하루 3번, 식사 후에 반드시 양치질을 하시고 가능하면 치실도 사용하세요. 특히 잠들기 전 양치질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에요.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도 받고 치아 상태도 점검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되는 것들이 늦어지면 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구강에 좋은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칼슘이 풍부한 우유나 치즈, 뼈째 먹는 생선들이 좋고요. 비타민C가 많은 과일과 채소도 잇몸 건강에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는 금연과 금주예요. 담배와 술은 구강암의 위험을 크게 높이거든요.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제 세 번째 생명력 코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바로 가족이라는 양날의 검에 대해서예요.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가족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해요. 통계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요. 노인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가족 간의 갈등이라고 해요.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노인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의 이야기인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올해 78세이신 이 할머니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오셨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 홀로 3남매를 키우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자식들이 다 성장하고 결혼한 후에는 이제 좀 편히 지내실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할머니께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엄마, 잠깐만 빌려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라고 하면서 할머니의 노후 자금을 거의 다 가져갔어요. 두 번째 아들은 할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 요즘 일은 몰라라고 하면서 중요한 가족 행사에도 할머니를 빼놓고 결정했어요. 딸은 딸대로 시댁 눈치 때문에 할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친정엄마가 자주 오시면 시어머니가 싫어해요 라고 하면서 연락도 잘 안 받았어요. 이 할머니는 점점 우울해지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셨어요. 결국 할머니는 우울증에 걸리셨고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생기고 기억력도 나빠지셨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가족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더 크거든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조율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분들도 계세요.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81살이신 김할머니는 자녀분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김할머니의 철학은 명확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먼저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노력하세요. 연금이 많지는 않지만 그 범위 안에서 생활하려고 하시고 아이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명절이나 생일 때는 작은 용돈을 주시려고 해요. 두 번째로는 자녀들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으세요.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 직장은 왜 그런 데 다니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대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는 본인만의 삶을 만들어 가세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있고 취미 활동도 있고 봉사 활동도 하세요. 자녀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려고 노력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녀들이 오히려 할머니를 더 자주 찾아봬요. 엄마가 우리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더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라고 하더라고요.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에게 모든 걸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경제적 독립을 최대한 유지하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자존감도 유지되고 갈등도 줄어들어요. 둘째, 자녀들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마세요. 조언을 구할 때만 말씀해 주시고 평소에는 지켜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셋째, 본인만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자녀들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넷째, 감정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는 시간을 두고 해결하려고 하세요. 당장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가족은 사랑으로 연결된 사이지만 그 사랑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제 네 번째 생명력 코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바로 움직이는 생명력, 체력 유지에 대해서예요.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젊을 때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놀라운 체력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작년에 뉴스에서 본 이야기인데 일본에 계시는 90세 할아버지가 마라톤을 완주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풀코스 마라톤을 42km 전부 다 완주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는데 실제로 기록도 있고 동영상도 있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저도 70세까지는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죠. 그런데 71세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 앞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20년 후인 지금은 마라톤까지 뛸 수 있게 되었어요. 이 할아버지의 비결은 뭐였을까요? 바로 꾸준함이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셨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분이 계세요. 제가 직접 만나본 조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올해 84세이신 조 할아버지는 78세에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그전까지는 퇴직 후에 집에만 계셨는데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 함께 공원에서 운동해요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셨대요. 처음에는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었어요. 중간에 벤치에서 여러 번 쉬어야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으로 나가셨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걷기만 하셨는데 점차 빨리 걷기, 가벼운 조깅, 맨손 체조까지 하게 되셨어요. 6년이 지난 지금 조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아침마다 공원에서 80대라고는 믿기지 않는 활기찬 모습으로 운동하세요. 계단도 뛰어서 올라가시고 무거운 것도 혼자 들 수 있으세요. 더 놀라운 건 정신적인 변화였어요. 운동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체력이 좋아지니까 다른 활동도 늘어났어요. 여행도 다니시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시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늘어났죠. 조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체력은 모든 활동의 기초예요. 체력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체력을 키우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부상을 당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걷기예요. 하루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30분까지 늘려가세요. 걷기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스트레칭이에요. 근육과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면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몸의 균형도 좋아져요. 세 번째 단계는 근력 운동이에요. 가벼운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세요. 특히 다리 근육이 중요해요. 네 번째 단계는 균형 운동이에요. 한 발로 서기, 직선 위로 걷기 같은 운동을 통해 균형 감각을 기르세요.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쉬는 것도 중요해요. 체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꾸준한 관리를 통해 75세 이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5번째 생명력 코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 바로 몸의 마지막 존엄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잘 말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배뇨나 배변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에요. 창피해서 말할 수 없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문제는 해결 방법이 있고 또 해결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외출하기가 두려워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고 결국 집에만 있게 되면서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할머니의 이야기인데 올해 76세이신 한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화장실에 가야 했고 밤에는 2시간마다 깨서 화장실에 가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죠. 더 큰 문제는 외출할 때였어요. 언제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지 몰라서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점점 외출을 피하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어요. 할머니는 점점 우울해지셨어요. 내가 이런 몸으로 살아서 뭐 하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셨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해서 비뇨기과를 방문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창피해서 어떻게 가냐고 하셨는데 딸이 설득해서 마침내 가시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의 증상을 자세히 듣고 검사를 해보신 후에 충분히 치료 가능한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죠. 먼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물을 마시는 시간과 양을 조절하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줄이셨어요. 그리고 케겔 운동 캐절 엑서사이즈이라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배우셨어요. 또한 약물 치료도 병행하셨어요. 방광 기능을 개선해주는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셨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3개월 만에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거든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낮에도 훨씬 편해지셨어요. 가장 큰 변화는 심리적인 것이었어요. 이제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즐거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피하다고 참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해요.
이런 문제로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배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예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면 대부분 개선돼요. 필요하면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치료 가능한 문제들이거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의료진과 상의해 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도 있어요. 배뇨와 배변 조절 능력은 단순히 몸의 기능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존엄성과 직결된 문제예요. 이 부분을 잘 관리하면 훨씬 당당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75세 이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5가지 생명력 코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기억의 보물창고를 지키는 것. 새로운 도전과 학습을 통해 뇌를 젊게 유지하세요. 둘째, 구강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 입안의 건강이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셋째, 가족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조율하는 것. 적절한 거리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사랑을 나누세요. 넷째,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는 것.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다섯째, 몸의 기능적 문제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 존엄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일이에요. 이 5가지 코드를 잘 지키신다면 75세 이후의 삶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하나 시작해 보시거나, 치과 검진 예약을 잡아 보시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눠 보시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시작해 보시거나, 궁금한 건강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상담받으러 가보세요. 75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계절별 건강관리법, 특히 겨울철에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발견에서 시작됩니다. 지난주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올해 98세이신 박 할머니께서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할머니의 혈액검사 수치가 60대 수준이었거든요. 근육량도 놀라웠고 골밀도도 또래보다 훨씬 높았어요. 뇌인지 기능 검사에서는 70대 초반 수준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시길래 이렇게 건강하세요?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더 놀라웠습니다. 저도 80대 초반까지는 온몸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알려주신 몇 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80대에 몸이 무너져가던 분이 90대에 오히려 더 건강해진다는 게 말이 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80세를 넘기면서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00세가 넘어서도 청춘처럼 살아가는지 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왜 80세가 우리 인생의 분수령이 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80세라는 나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시기를 노화 가속화 구간이라고 부르거든요. 마치 언덕을 오르던 자동차가 정상을 넘어서면서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 시기를 넘어서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약 70%가 건강상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구진들이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건강한 80대를 보내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 차이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미 건강이 나빠진 분들도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박 할머니가 바로 그 증거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나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나요? 예전보다 자주 깜빡깜빡 하신다고 걱정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던 몇 가지 함정 때문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걸 의학용어로는 근감소증 사코페니아, SARCOPENIA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근육이 잠들어 버리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전에는 무거운 쌀포대도 혼자 들어 올렸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어려워졌다거나, 계단을 오를 때 중간에 한 번씩 쉬어야 한다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어이쿠 소리가 절로 나온다거나, 이런 변화들을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뭐라고 넘어가시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 근육이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차가 서서히 멈춰서는 것처럼 근육이 약해지면 우리 몸 전체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근육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마치 시계가 째각째각 소리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요.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30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약 1%씩 감소한다고 해요.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 이 속도가 갑자기 빨라져서 매년 3%에서 8%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70세의 근육량이 100이었다면 80세가 되면 70에서 80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거의 4분의 1이 사라지는 셈이죠. 그런데 근육이 줄어드는 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첫째, 근육은 우리 몸의 당분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해요.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근육에서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특별한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이걸 마이오카이네라고 하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이런 좋은 물질들도 덜 만들어집니다. 셋째, 근육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한번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근육 손실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체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팀이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다시 늘릴 수 있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심지어 100세가 넘은 분들도 근육을 키울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운동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함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인데 바로 숨겨진 영양실조입니다. 영양실조라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대의 영양실조는 굶주림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8세이신 김할아버지는 매일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아침에는 밥에 김치, 점심에는 라면, 저녁에는 또 밥에 반찬 몇 가지. 양도 충분히 드시고 굶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단백질 부족, 비타민 D 부족, 그 외에도 여러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바로 혼자 먹는 식사에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게 된 김할아버지는 점점 식사 준비가 귀찮아지셨거든요. 혼자 먹는데 뭘 그렇게 번거롭게라는 생각으로 간단한 것들로만 드시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음식의 가짓수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혼자 식사할 때와 누군가와 함께 식사할 때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면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들은 소화를 도와주고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반대로 혼자 먹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더 놀라운 건 함께 먹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더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저것도 맛있어요. 라며 서로 권하게 되니까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혼자 식사하는 어르신들은 함께 식사하는 어르신들보다 단백질 섭취량이 약 40%나 적다고 해요. 과일과 채소 섭취량은 더욱 큰 차이가 났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혼자 먹다 보면 식욕 자체가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혼자 먹는데 뭘 그렇게 맛있게 해서 먹으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대충 때우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시작돼요. 영양이 부족해지니까 기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니까 요리하기도 귀찮아지고 그래서 더 간단한 것들만 먹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죠. 특히 단백질 부족은 앞서 말씀드린 근육 손실을 더욱 가속화시켜요. 근육은 매일 분해되고 재생되는데 재료가 되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분해만 되고 재생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도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식사 환경을 바꾸기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혼자 식사하던 어르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기 시작한 후 불과 6개월 만에 면역력이 50% 이상 향상되었다고 해요. 자,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함정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인데 바로 과보호의 역설입니다. 이런 상황 혹시 익숙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집에서 쉬세요. 어머니 무거운 건 들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밖에 나가지 마세요. 자식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걱정이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다치실까봐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의도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것이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쉬세요, 쉬세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담배를 권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쓰지 않으면 퇴화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마치 녹슬지 않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하는 기계처럼요.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해요. 첫째, 뼈가 약해져요. 중력을 받으며 움직여야 뼈가 단단해지는데 계속 누워 있으면 뼈 밀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둘째, 심장이 약해져요. 심장도 근육이거든요. 운동량이 줄어들면 심장 근육도 약해지면서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하게 돼요. 셋째, 뇌 기능이 떨어져요. 움직이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새로운 자극도 받지 못하면서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폐렴 위험이에요. 누워만 있으면 폐 안에 있는 분비물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폐렴에 걸릴 위험이 몇 배나 높아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적당한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오히려 넘어질 위험이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육이 단단해지고 균형 감각이 좋아지거든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하루에 30분만 가벼운 활동을 해도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이 3년 이상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한 활동이라는 점이에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위험하거든요.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80세를 넘어서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세 가지 함정에 대해 알아봤어요. 근육이 잠들어버리는 문제, 혼자 먹는 식사의 문제, 그리고 과보호의 역설까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실제로 10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박 할머니처럼 80대에 건강이 나빠졌다가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자연과 함께하는 명상 산책이에요. 산책이야 누구나 하는 건데 그게 뭐가 특별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산책은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100세인들을 연구한 결과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 명상 산책이었거든요. 이들은 걸으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요. 일본 오키나와의 100세인들, 그리스 이카리아 섬의 장수인들, 이탈리아 사르디니아의 건강한 어르신들, 모두 이런 방식으로 걷는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명상 산책이 왜 그렇게 특별할까요?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정말 놀라운 효과들이 나타나거든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함정을 모두 해결해줘요. 걷기 운동을 통해 근육이 자극을 받고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평화로움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적당한 활동으로 몸 전체의 기능이 활성화돼요. 하지만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명상 산책을 꾸준히 하신 분들의 변화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먼저 근육량 감소 속도가 60% 이상 줄어들어. 이는 걷기 운동이 전신의 근육을 고루 자극하면서 특히 다리와 코어 근육을 강화하기 때문이에요. 면역력도 놀랍게 향상돼요. 자연 속에서 걷기 운동을 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면서 자연 치유력이 강화됩니다. 가장 놀라운 건 뇌 건강이에요. 걷기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자연을 관찰하면서 뇌가 다양한 자극을 받거든요. 실제로 치매 위험이 5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정신 건강 면에서도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자연 속에서 걷다 보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우울증 개선 효과가 70%나 된다고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이래요. 처음에는 하루 5분부터 시작하세요. 겨우 5분?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매일 1분씩 늘려가면서 최종적으로는 20분에서 30분 정도까지 늘려가시면 돼요. 너무 욕심내서 처음부터 오래 하려고 하면 오히려 포기하기 쉬워요. 시간은 아침이 가장 좋아요. 아침 공기가 가장 신선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햇빛을 받으면서 걸으면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돼요. 장소는 가능하면 나무와 꽃이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근처 공원이면 충분해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논밭 사이 길이나 산책로가 좋겠죠. 걷는 동안에는 깊게 호흡하는 게 중요해요.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걸어보세요. 동시에 주변의 자연을 관찰해 보세요. 새소리, 바람소리, 꽃향기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신 후에 이제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몸이 이상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쉬는 것도 중요해요. 완벽주의보다는 꾸준함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비밀에 대해 알아볼까요? 바로 마법 같은 식사 시간이에요. 앞서 혼자 먹는 식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죠? 이제는 그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식사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함께 식사를 하면 우리 뇌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먼저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심지어 혈압을 낮춰주기도 해요. 또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들도 늘어나요. 이런 호르몬들은 소화를 도와주고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함께 먹을 때가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영양분을 잘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4년 이상 길다고 해요. 우울증 위험은 60%나 낮고 치매 위험도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먹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말없이 먹는 건 효과가 없어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즐겁게 먹어야 해요. 대화의 내용도 중요해요.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즐겁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아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 반찬 정말 맛있어요. 어제 손자가 이런 귀여운 일을 했어요. 같은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럼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은 많아요. 첫째, 가족이나 친구들을 자주 초대해서 함께 드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해도 큰 효과가 있어요. 둘째, 이웃분들과 돌아가면서 함께 식사하는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요즘은 많은 지역에서 이런 모임들이 활발해요. 셋째,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의 공동 식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넷째,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식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함께 먹는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조금씩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면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식사할 때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소화에도 안 좋고 대화를 나눌 시간도 부족해져요. 여유롭게 드시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음식을 준비할 때도 가능하면 다양한 색깔의 음식들을 준비해 보세요. 빨간 토마토, 노란 단호박, 초록 채소. 다양한 색깔의 음식들은 보기에도 좋고 영양적으로도 균형이 잡혀요. 또한 식사 전에는 감사 인사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함께 맛있는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기운이 생겨요. 식사 후에는 설거지나 정리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활동이에요.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이어지고 가벼운 신체 활동도 되거든요. 지금까지 백세장수인들의 두 가지 비밀에 대해 알아봤어요. 자연과 함께하는 명상 산책과 마법 같은 식사 시간 말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잘 실천해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함정을 모두 피할 수 있어요. 근육이 강화되고 영양 상태가 개선되며 적절한 활동을 통해 전체적인 건강이 향상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백세장수인들에게는 더 많은 비밀들이 있거든요. 특히 뇌 건강을 지키는 놀라운 방법들, 면역력을 높이는 특별한 기법들, 그리고 깊은 잠을 자는 비결들까지. 이런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5분만 산책을 해보시거나 오늘 저녁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해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의 첫걸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